무역계약의 종료와 계약 위반, 그리고 8절에 상사중재와 클레임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에 살펴볼 내용이 교재상으로는 페이지 수가 꽤 깁니다. 예. 그 1장의 내용이 끝나게 되는 끝부분까지인데요. 본문이 끝나는 부분까지인데 내용에 비해서는 출제되는 이제 내용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양이 출제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교재는 이제 앞뒤 사항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슬라이드를 조금씩 빨리 넘기면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이 조금 많아서 여러분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하고 같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특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재에다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복습할 때 그 표시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나중에 공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내용들을 조금 빠르게 훑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무역계약의 종료와 계약 위반의 대목차 1번입니다. 무역계약의 종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무역계약을 종료한다라고 할 때 termina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당사자가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이걸 계약의 종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만드는 걸 말한다. 처음으로 소급해서 계약이 효력이 없어지긴 하는데요. 뒷부분에 지금 제가 꺽쇠로 쓴 부분은 계약의 취소는 동사를 avoid라는 동사를 씁니다. avoid contract avoided 이렇게 얘기하면 계약이 취소된다, 해제된다 이렇게 보통 많이 번역을 하고요. 계약의 해제 명사형으로 만들면 avoidanc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걸 구분을 했냐면요. 계약의 취소는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계약이 소멸되는 사유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이 이행되면 그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맞지만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계약이 잘 이행되고 끝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계약의 종료라고 하는 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걸 말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목차 보시면요. 계약 종료 사유가 나오는데요. 목차의 제목들 정도만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시험에서도 혹시 나온다고 하면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양과를 1번 보시면요. 계약을 이행해서 종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이 잘 끝나면 계약이 원만하게 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무역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우리가 계약 이행에 의한 종료라고 얘기합니다. 당사자들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당연히 계약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이행돼서 끝나기를 바라겠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자, 두 번째 상호 합의에 의한 종료입니다. 계약은 낙성 분료식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고요. 성립된 계약도 당연히 합의에 의해서 성립됐으니까 합의에 의해서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계약을 더 이상 이행 못하겠다. 우리 합의해서 끝내자.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계약 위반에 의한 종료입니다. 어떤 한 당사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어떤 요건에 맞는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피해를 본 상대방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계약 위반에 의한 종료라고 하는데 계약 위반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breach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breach of contract 하면 계약을 상대방이 위반해서 계약의 위반의 상황이 발생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요. frustr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굉장히 여러 개로 번역을 합니다. frustration은 원래 우리가 자주 쓰는 의미로는 좌절이죠. 좌절. 계약의 좌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계약이 왜 좌절될까요? 이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행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frustration이라고 하면 당사자 중에 한쪽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은 없어요. 귀책 사유는 없는데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frustration이라고 합니다. 계약 목적의 달성 불능, 이행 불능, 계약의 좌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주로 많이 이행 불능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아무튼 계약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계약을 소멸시켜서 그냥 계약을 없던 걸로 만들고 당사자들은 면책시키는 이러한 법리를 frust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frustration의 성립 요건 돼 있는데요. 외우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 목적물의 멸실, 특히 특정물 같은 경우에 고호 그림을 사고 팔기로 했어요. 그 고호 그림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고호가 다시 되살아나서 그림을 다시 그린다고 해도 다시 그린 그림은 새로운 그림이 되는 거고 옛날 그림은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에 당사자가 매도인이 이제 자기가 고호 그림을 매수인한테 팔려고 했습니다. 근데 매도인한테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이 뭐 번개를 맞아갖고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매도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요. 그런 상황에 frustration의 법리를 적용해서 그냥 당사자 간의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상의 의무는 다 면책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후발적인 위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정의 본질적인 변화 뭐 수출입 승인과 수입 할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했을 때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약 체결하고 나서 뭔가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그 나라하고 교육을 금지시켰어요. 이행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구나. 프러스트레이션이다. 계약을 그냥 소멸시켜버린다.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계약 해제를 원치 않는 경우에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불가항력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불가항력도 일종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frustration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불가항력은 한시적인 어떤 그 장애라는 거예요. frustration은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상황 내에서만 보면 이게 frustration인지 또는 이게 불가항력인지 force measure인지 구분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거 프러스트레이션이니까 계약을 소멸시켜버리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우리는 계약이 깨지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불가항력 조항을 넣어서 불가항력 조항에 해당된다고 하면 계약이 해제되는 건 아니었죠. 그 기간 동안에만 면책되고 그러한 상황이 종료가 되면 계속 계약을 이행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 조항을 넣어서 프러스트레이션을 막을 수도 있다. 이것도 시험에 한두 번 정도 나왔던 내용입니다.